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영국의 한 연구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직접 인체에 주입하는 실험을 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해 초 18세에서 30세의 건강한 남녀를 대상으로 이 실험이 진행됐고요. 적은 양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입하고 경과를 지켜본 그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가 현지 시간 2일 사전 공개 사이트인 리서치 스퀘어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36명의 지원자 가운데 절반만 감염되고 나머지는 감염되지 않았다는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감염자 18명 가운데서 16명, 과반수 이상은 굉장히 경미한 증상을 겪었다고 합니다. 단 감염력은 굉장히 높았다고 하는데요. 호흡기 내에서 비말 한 방울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틀도 안 되는 시간이 지나고 바로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과연 코로나19 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인류를 괴롭혀 왔는데 이제는 좀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기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질서 속에서 여전히 기회가 남아 있을까요? 금리가 정상화되고 있는 이 구간 속에서 또 글로벌 경기가 시험대 위로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시장의 흐름 이해할 수 있는 주제 어떤 게 있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악몽의 1월 본행 증시 시장 체크포인트는 네, 시장의 체크포인트 오늘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1월 증시가 정말 악몽이었어요. 예, 특히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크게 빠졌었다고. 예, 코스닥은 1월에 약 한 19%까지 빠지면서 뭐 마감은 15%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마이너스 폭이 상당히 급했고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무슨 이제 시스템 붕괴가 온 것인가처럼 한 달 만에 이렇게 쭉 빠진 거를 보면서 사실은 이제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사후적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사실 그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또 반문이 들 정도로 사실은 좀 비이성적인 급락이 아니었냐 생각이 들고 있고 다행히 이제 1월 이제 마지막 거래일부터 사실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좀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많이 좀 동반되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이번 주까지 설날 연휴에 좀 영향이 있다 보니까 아마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좀 거래량이 실리게 된다면 향후의 방향성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월 뭐 코스닥이 굉장히 성적이 좋지 않았고 정말 그 강하기로 유명한 나스닥 역시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지난 1월에 특징적인 모습이었는데요. 나스닥도 1월 한 달 동안 저점 기준으로는 16.3%까지 하락을 했다가 결국 1월에 마감은 8.98% 하락하면서 나스닥이 1월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식시장도 여파가 크게 있었고요. 우리는 뭐 조정을 받았는데 왜 이러냐 이런 얘기도 참 많았었는데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그 여파가 아무래도 우리 장에 좀 민감하게 영향을 준 걸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선제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아직은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언제 할 것이냐, 언제 올릴 것이냐에 대한 거 사실 3월이 유력은 합니다만 얼만큼 올릴까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시장에서 좀 추측을 하고 있죠. 뭐 25bp를 올릴 것이냐, 50bp를 올릴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사실 파월 의장이 좀 명확하게 가이던스를 주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가 정상화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긴축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제 금리 인상은 결국 유동성의 긴축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증시가 강세였던 사례가 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지 긴축이 과연 이제 서로 부정적인 영향을 증시에 줄까라는 좀 의문이 좀 든다라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리 인상, 그다음에 긴축 관련된 부분은 결국 경기의 사이클을 좀 많이 타는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경기 사이클이 좀 확장 국면일 때는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이 거의 나오진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이클이 좀 위축되는 국면에서는 좀 조정이 좀 크게 나오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월장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일단은 뭐 후자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후자인가요? 예. 근데 금리 인상을 미국에서 2번 정도 했었는데요. 네네. 2004년에서 2006년 한 번 했었고 2017년에서 2018년 2번 정도 했었는데요. 2004년에서 2006년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2000년에 들어와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닷컴 버블, 우리나라도 그렇고 닷컴 버블도 있었고 뭐 9.11 테러, 이라크 전쟁까지 사실은 상당히 큰 악재들이 있었죠. 거기는 이제 전쟁 수준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었고 또 이제 2004년에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이 되자 6월부터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요. 지금 1년에 8번 인상을 하고 거의 총 17번 금리 인상을 했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근데 이제 2004년이랑 2005년에는 증시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2006년에는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히 사이클에 대한 부분이 가장 영향이 크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2017년이랑 18년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12년, 13년 리먼 브라더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사태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때 이후로 2017년, 18년 중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2016년에 지금 12월부터 좀 금리 인상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했었고 2017년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은 없었지만 QT를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사실은 2017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어떤 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강세를 보였지만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 좋은 약세장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이런 사이클에 대한 어떤 측면에서 경기 사이클에 대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금리 인상이라든지 긴축 관련된 부분이 좀 증시에 얼마큼 악영향을 미치냐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번에도 좀 그러한 측면을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얼만큼 제대로 좀 사이클을 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결국 이제 금리의 인상에 대한 부분이 지금 증시에는 거의 6번까지는 올린다라는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과연 얼만큼 올릴지 어떻게 긴축을 할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좀 향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장에 대한 조정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기 확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염두를 해두시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작년 11월 23일 날 고점을 찍었던 16,200포인트를 다시 한번 보러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월장의 조정 국면은 경기 사이클 위축에서 나타난 금리 인상의 그 우려를 반영했던 국면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흔들림이 많았지만 올해 전체로 봤을 때는 경기가 확장 국면을 미국에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주셨습니다. 2017년, 18년도 17년에 반도체 호황 시기가 있었고 네. 그러고 나서 바로 2018년에 미중 무역 분쟁이 나오면서 그렇죠. 금리 인상 시기에 굉장히 또 다른 방향성을 보여줬던 네, 또 그 2년의 시기를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연준이 이렇게 긴축을 하는 게 너무 늦었다. 이런 얘기도 그동안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해 하반기 내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또 크게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월가에 굉장히 많았었고 우리 같은 경우는 8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서 8월 25bp 인상을 했고요. 그래서 0.5에서 1.25%까지 기준금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은 좀 너무 늦게 타이트닝, 즉 긴축을 시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찌 보면 후행적으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거거든요. 연준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후행 지표에 의거해서 통화 정책을 좀 펼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파월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에 닥칠 상황을 미리 예견하는 것은 이제 불완전한 일이며 발표되는 데이터에 의지를 해야 한다라고 좀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도 FOMC에서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통화 정책의 경로는 정해진 것이 없고 물가 및 고용 지표 결과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좀 대답을 했는데 사실 이제 얼핏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어떤 발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마치 실적 발표를 확인한 후에 주식시장으로 보게 되면 이제 매매를 하겠다라는 어떤 얘기로만 보이기 네.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보게 되면 실적 발표에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로
네. 매도가 나온 상황에서 매수를 하겠다라는 측면을 보게 된다면 사실 앞뒤가 네. 맞지 않는 건 있죠. 근데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그 생각이 드네요. 확인하고 대응하겠다. 네, 더 확인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나라의 이제 거잖아요. 수장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그렇게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사이클이 지금 약간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의 긴축 기조가 날로 강해지고 있다. 이제 엇박자가 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여기서 물가가 좀 둔화되면 긴축 행보를 늦추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경기 사이클이 만약에 확장될 때는 완화 정책을 더 강화하고 둔화될 때는 더 긴축을 강화하고. 그러니까 사실 계속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연준의 스탠스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제가 볼 때는 상반기에는 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떤 긴축에 대한 부분이 좀 얘기가 좀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긴축을 좀 강하게 시행하는 때 또 하반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좀 풀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약간 낮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엇박자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뭘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냐라 봤을 때 결국 장기 금리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연준의 긴축이 사실은 이런 사이클을 살짝 좀 흐리게 될 것이다라는 좀 얘기를 한다면 좀 장기 금리에 대한 부분을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18년 4분기에도 사실 좀 긴축이 있었을 때 좀 장기 금리가 좀 상당히 좀 흔들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기 금리에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1월에 FOMC 이후에 장기 금리는 좀 하락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격보다는 기간 조정을 더 길게 하는 요인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제 물가 지표에 의존해서 긴축 강도를 결정한다고는 했으니까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희비는 분명히 엇갈릴 것 같긴 한데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장기 금리가 얼마큼 버텨주느냐. 근데 다만 본격적으로 반등 랠리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결국 이제 오히려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좀 완화될 때 좀 긴축에 대한 어떤 효과로 인해서 어떤 서로 위아래가 좀 충돌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뭐 장기 금리를 계속 확인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어떤 우리가 2020년, 2021년 경험했던 반등의 랠리가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계속 확인하면서 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완만한 좀 상승작으로 가는 어떤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그 V자 반등보다는 좀 U자 형태의 어떤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상반기에는 좀 이러한 잡음이 계속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 금리라 함은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 혹은 뭐 3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2018년, 19년 당시에도 그때 뭐 무역 분쟁으로도 참 어지러웠고 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금융시장에는 주식시장에는 사실 부정적인 좀 여파가 컸었는데 그때도 장기 금리가 하락하는 그러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자 이제 연준이 긴축의 고삐를 늦추게 되는 결과가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이번에도 그런 키를 좀 그 10년물 금리가 좀 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다만 이제 뭐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6번 올릴 것이냐 7번 올릴까 8번 올릴까 결국 거의 이제 긴축에 대한 부분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좀 바로미터를 좀 10년물 금리를 좀 계속 보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뭐 내내 이렇게 긴축을 얼마나 또 빠르게 할지 혹은 또 물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연준의 설왕설래를 계속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분명히 지금 선제적으로 금리를 3번 정도 올렸기 때문에 물론 여전히 고금리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죠. 아무리 여전히 저금리라고는 합니다만 사실은 기업의 컨센서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런 저금리를 뛰어넘는 어떤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이고 지금 내수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좀 외부 변수를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마 수출이 굉장히 좋게 우리 경기를 끌어줬었는데 수출 역시도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급증하면서 1월 수치, 이 무역 수지가 적자가 좀 커졌다. 경상 수지였나요? 적자가 좀 커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가 부담이 수출 지표에서도 좀 확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후행적으로 연준이 움직이는 데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리고 질문 드리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효과가 그래도 부채를 좀 녹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준 같은 경우는 네. 인플레보다는 사실 디플레에 더 민감한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그렇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이렇게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사실 달러를 많이 찍어내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 당시에는 그 돈들이 미국에서 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시아, 중국, 특히 브라질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면서 사실은 미국에서는 오히려 그 돈이 많이 풀렸을 때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가는 상당히 안정된 흐름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좀 경험치가 좀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플레 관련돼서 작년까지는 연준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일시적이다. 네. 라고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발언들을 보게 되면 뭐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라는 식의 어떤 사실 여론몰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좀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좀 등장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 이면에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더 두려워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선에서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타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가장 확실한 거는 분명히 이제 그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조기 긴축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미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를 보면서 물가와 고용 이 사이에서 이렇게 고삐를 당기고 있는 이 연준의 그 타협점이 어느 정도 시점에 나올지는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중국은 미국과는 좀 다르게 금리를 인하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는데요. 체크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사실 중국은 이제 확실히 좀 대규모 이벤트가 있죠. 지금 이제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네, 사실 내일부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예. 좀 절묘한 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연준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약간 좀 그런 2018년에는 약간 그런 포지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2018년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사실은 무역 전쟁으로 해서 사실은 다 같이 힘들었던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힘들었던 상황이었는데 최악의 재테크 한 해였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파월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상황에서 중국의 움직임은 사실 의외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지준율을 좀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좀 늘리는 상황을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내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올림픽, 동계 올림픽 때 지금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뭐냐면 바로 이제 제로 코로나 방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부양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를 좀 확실히 억제하겠다는 좀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충돌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 지금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그 보통 이제 일본에서 지금 올림픽 열렸을 때 보면 그 올림픽이 끝나고 한 2주 정도까지가 약간 피크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월 말 이후부터, 그러니까 3월부터 아마 코로나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정점을 좀 지나야지만 중국도 내수가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월, 3월 정도쯤 되면, 그러니까 3월 정도쯤 되면 중국도 네. 확실히 오미크론에 대한 좀 정점을 좀 찍고 나서 그 다음에 확실히 대대적인 부양책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은 이미 좀 어느 정도 금리를 인하했습니다만 좀 동계올림픽이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 중국도 확실히 반등하는 시기가 3월 이후부터 시작해서 결국 2분기 때 좀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미국과 중국의 좀 정책적인 결은 분명히 다릅니다만 결국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좀 방향성은 똑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그 효과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시장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상황도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월에는 또 중국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하고 또 경제 정책의 목표를 세우는 양회가 진행되는데요. 네. 이렇게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코로나가 좀 확산이 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3월에 대대적인 중국의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해 보자는 체크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자, 오미크론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오늘 사상 처음으로 2만 명
확진자 돌파됐습니다. 그리고 민간 조사 기관에서는 10만에서 20만 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아주 전격적으로 어쨌든 좀 이 오미크론 확산되는 국면에서 뭐 완전히 리오프닝 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전격적인 방역 체계의 전환을 시사했거든요. 자, 오미크론이 발생하고 나서 각국의 이 방역 체계의 변화, 각국의 입장의 변화는 뭐가 있을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은데 일단 오미크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가 우세종이 좀 된 게 조금 사실 늦었죠. 다른 나라보다 살짝 늦은 감이 있죠. 지금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11월부터 이미 작년 11월부터 오미크론 11월부터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우리나라 지금 오늘 그러니까 설날 연휴 마지막부터 2만 명을 찍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더블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래일은 모릅니다만 지금 뭐 20만까지 나오는 거 뭐 10배가 지금 되는 상황인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중증의 환자 수가 많이 줄었다는 거. 치사율이 1% 미만이라고 합니다. 0.77%라고 하는데 이 수치는 뭐 폐렴의 어떤 중증도보다 낮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일단은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3년을 살다 보니까 오미크론이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증상이 낮았다 하더라도 약간 트라우마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한 번의 방역을 풀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일단 뭐 말씀드렸던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2, 3개월을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방역 체계를 풀 수 있는 거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이제 내일 저녁쯤에 다시 한번 그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돼서 아마 그 중대본의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어떻게 보면 중증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확진자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좀 유지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선진국의 좀 사례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좀 오미크론 관련돼서 계속 연구는 진행이 되고 있고 관련된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새로운 이제 어떤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WTO에서는 여전히 좀 이제 방역 체계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선진국들은 약간 좀 WTO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본인들만의 어떤 그런 대응 체계를 좀 구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국 같은 경우 오미크론이 지금 11월부터 확산이 됐고요. 지금 12월에 거의 이제 정점을 좀 맞이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플랜 B를 좀 도입을 했습니다. 플랜 B가 뭐냐면 방역 정책의 세 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 재택근무, 그다음에 백신 패스 정책이 좀 강화되는 그게 이제 플랜 B였는데 지금 12월에 좀 어느 정도 정점을 찍다가 이제 1월 중순, 지난달 중순부터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플랜 A를 도입을 했습니다. 플랜 A 같은 경우는 확진자 격리 의무는 유지되지만 주요 방역 정책이 전면 해제되는 이제 그런 이제 좀 정책을 쓰면서 약간 확진자가 늘어날 땐 플랜 B, 확진자가 줄어드는 플랜 A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쓰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 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진짜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죽나 굶어 죽나 죽는 거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구호가 사실은 처음에는 우스갯소리로 들렸겠지만 지금은 정말 이제 피부에 와닿는 결국 이제 내수가 그만큼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북유럽 상당히 잘 사는 뭐 덴마크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방역을 좀 전면 해제하는 듯한 결국 이제 코로나19 감기라고 이제 하면서 결국 이제 일상생활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는 정점에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2만 명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큰 무게로 다가오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만 명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충분히 총력전을 펼칠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정점에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선진국의 방역 체계를 좀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좀 기다리던 좀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사실 오미크론 관련된 부분들은 좀 올 한 해 특히 이제 1월, 2월에 좀 상당히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WHO에서는 이 코로나를 완전히 좀 리오프닝하고 코로나를 같이 살아가는 바이러스로 아직은 가기는 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지만 각국은 이렇게 리오프닝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아직은 격리나 뭐 거리두기는 계속 되겠지만 앞으로는 좀 이런 방향성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방역 체계가 전격적으로 전환이 되면서 뭐 아이들이 다니는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냥 정기적으로 계속 코로나 검진하면서 자가 검진 키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고 PCR은 이제 또 중증이나 뭐 뭔가 확진이 됐을 때만 가서 검사받는 그런 식으로 방역 체계가 오늘부터 변화됐습니다. 물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이 보인다면 또 주식시장이 어떤 희망을 찾게 될까도 많이 궁금하고요. 아니면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인가, 임금 상승 부분을 보면은 또 그럴 수도 있겠다, 구조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그때 아마 우스갯소리로 맥도날드 시급이 뭐 3만 원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도 인력난에 좀 시달리고 있는 부분들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물가라는 부분이 뭐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의 위험 속에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분기가 좀 정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2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하반기에는 조금은 그 하회하는 어떤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제속이 되다 보면 수요가 다시 둔화가 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물가 압력에 대한 부분이 좀 완화가 될 것이고, 결국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이제 긴축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이 자극을 받는 어떤 그런 좀 다시 한번 사이클이 돌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 가계 보조금이라든지 저축이 많이 소진된 부분도 있고요. 특히 지금 기업 같은 경우는 연말에 쇼핑 시즌을 좀 타깃으로 한가 수요가 좀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연말에 재고가 부족해서 소비를 못했다는 뉴스를 본 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공급 병목에 대한 뉴스도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결국 수요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수요 둔화가 인플레이션 폭주를 좀 둔화시키는 하나의 좀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런 측면에서는 경기 바닥이라기보다는 예. 긴축의 정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2분기 중에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원만한 좀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최근에 유가도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더 유가 올라갈지 궁금해하시네요, 시청자분들이. 네, 지금 WTI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전에 60에서 70달러. 네. 지금은 한 80달러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급등을 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근데 이제 1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최근에 이제 설비 투자가 증가하는 패턴이 사실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유가가 좀 반등하는데도 투자는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래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카펙스가 결국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뭐 수요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ESG 경영에 대한 부분이 계속 강조가 되면서 결국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유가 상승세가 중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좀 올라갈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급속도로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또 사실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좀 1분기가 좀 피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네. 2분기부터는 오히려 좀 어느 정도 정점에 대한 부분 생각해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물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염려를 합니다만, 그래도 하반기에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6월 주식시장의 체크 포인트들 쭉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뭘까요? 판 넓히는 메타버스 시장 주목해야 할 분야는? 네, 메타버스 시장이 판이 넓어지는 걸 어떤 걸 통해서 실감하시나요? 일단 뭐 그 게임사들의 어떤 대형 M&A가 지금 맞아요.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MS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소니도 지금 게임사를 인수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어떤 플레이스테이션, 뭐 엑스박스 같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지금 이제 온라인 쪽 컨텐츠까지 이어가면서 약간 플랫폼을 만드는 모습을 좀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뭐 메타버스, NFT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러한 것은 하나의 어떤 트렌드라기보다는 어떤 4차 산업의 어떤 하나의 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올해도 한번 좀 주목해 봐야 될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가상현실에 대한 부분은 특히 저는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메타버스를 구현하는데 여러 기술력 가운데서 OLED 기술력도 주목을 해야 된다고요? 예, 지금 이제 가상현실은 이제 메타버스 NFT는 사실은 작년부터 너무 많이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약간의 좀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그 구현하는 기기,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확실히 집중적으로 좀 조명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OLED 아닐까가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사실 OLED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빛을 내는 유기물질을 이용한 이제 디스플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OLED가 이제 LCD 대비 여러 가지 좀 장점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OLED를 상당히 좀 많이 쓰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LCD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소비 전력뿐만 아니라 이제 접히지 않는 것들 이런 부분을 좀 OLED에 많이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OLED가 최근에는 이제 휴대폰뿐만 아니라 뭐 이제 뭐 스마트폰, TV 여러 군데 좀 쓰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OLED 패널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유율도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노트북, 태블릿, 모니터, 스마트워치, IT 어플리케이션의 거의 대부분에 지금 OLED가 수요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LCD를 뛰어넘는 OLED의 어떤 좀 시장 지배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OLED 관련돼서는 이제 그 CS2022에서 좀 많이 확실하게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OLED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OLED가 이제 차량용 OLED로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차량용 OLED 수주 잔고가 약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차세대 자동차 개발을 위해서 결국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결국 이제 OLED 관련된 업체들하고도 좀 협력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OLED 관련된 쪽으로는 지금 이제 뭐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 디스플레이 어떤 투자가 좀 상당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밸류 체인에 대한 부분을 계속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메타버스 쪽으로도 분명히 OLED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OLED가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시대에 걸맞게 우리 몸에 부착되는 여러 가지 기기 안에 모두 채용될 것이라는 그런 시각. 그리고 수주 잔고가 말해주네요. 굉장히 큽니다. LG 네, 디스플레이 10조, 아까 네, 맞습니다. 차량용 관련해서 10조. 네, 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주목해 볼 만한 종목.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는 비상장이잖아요. 그 삼성전자를 봐야겠죠.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또 관련주 뭐가 있다고요? APS 홀딩스라고 사실 뭐 살짝 좀 작은 기업이긴 한데 네. 일단은 뭐 중소형 주도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회사 APS 머티리얼즈가 중소형 OLED라든지 마이크로 OLED용 이제 HMM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국책과제 총괄 주관 기업으로 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중소형 업체이긴 합니다만 좀 상당히 좀 기술력을 인정받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서 APS 홀딩스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메타버스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야는 많을 거예요. 네. 예. 혹시 윤여민 팀장님은 메타버스가 실제 구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 한 가지, 한 단어 얘기하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VR인가요? VR이요? VR? 뭐 어떤 분은 어떤 그 뭐랄까요? 그 디바이스? 디바이스. 예, 디바이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지럽지 않은 화질을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긴 한데요. 뭐 세계관을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메타버스를 뒷받침하는 그 세계관을 위해서는 VR 기기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계관 어떻게 보면 뭐 나이키도 막 나이키 랜드 이렇게 뭐 메타버스를 이렇게 랜드를 만들기 위해선 사실은 이제 고화질의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OLED 거기 좀 기계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진짜 그 전 세계를 본떠서 만든
세계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현실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해야 하다 보니까 더욱더 정교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컴퓨터 간의 어떤 작용도 좀 분명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인터페이스로서의 어떤 기능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런 거를 좀 구현해주는 디바이스의 좀 광의 어떤 개념으로 VR 기계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사실은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만 지금 코로나19의 어떤 촉발로 인해서 확실히 언택트가 좀 빨라진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에 따라서 이 가상융합 기술이라고 하는 XR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이제 VR 기계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는 게임에 좀 한정된 부분은 충분히 있었습니다만, 이 어떤 단순 디바이스 판매나 컨텐츠 유통에서 좀 벗어나서 좀 가상현실 기술을 좀 적용을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좀 등장이 되고 있고, 거기에 좀 기계의 성능이 좀 고도화되면서 VR 기기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VR 같은 경우는 사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활발하게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미국이라든지 EU, 특히 뭐 중국에서도 상당히 좀 육성을 많이 하는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디바이스 분야 같은 경우는 민간 주도에 좀 투자가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사실 메타가 지금 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페이스북에서 이름을 바꿨죠. 그리고 이제 VR 기계 오큘러스를 20억 달러에 인수를 했고, 사실 이제 오큘러스 VR 기계 전용 플랫폼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메타는 이제 VR 기계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매출을 좀 올린 부분이 있죠. 2020년에 10월에 좀 VR 기계를 출시하면서 1년 만에 누적 출하량을 1,000만 대를 돌파를 하면서 사실은 글로벌 VR 기계에서 마켓쉐어 75% 이상을 좀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이 메타의 어떤 VR 기계 같은 경우는 단순히 게임에서 좀 벗어나서 결국 이제 워크스테이션에 대한 어떤 그런 틀을 좀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소니나 애플 역시 VR 헤드셋을 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 좀 출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좀 빠르게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VR 기기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한 번쯤은 좀 다시 한번 시장이 부각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 VR 관련돼서는 뭐 PCB도 있고 OLED도 있고 뭐 사실 많은 기계들이 좀 들어가고 있고 같이 좀 서플라이 체인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헤드셋 관련돼서 LG 이노텍 상당히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관련된 종목들 뭐 최근에 한번 시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좀 이 VR 관련된 기계에 관련된 종목도 한번 계속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타 관련주도 더 꼽아주셨네요. VR 관련주. 네, 지금 LG 이노텍 상당히 많이 갔는데 왜 나는 못 가냐 하면서, LG노텍 진짜 단기간에 2배 올랐는데 잘 유지하고 있죠. 네, 사실 예. 이런 좀 급락장에서도 예. 상당히 많이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된 쪽에서 모멘텀이 확실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LG노텍이 가면 나도 간다. 삼성전기. 삼성전기요? 삼성전기도 사실은 이제 샤오미라든지 삼성전자를 좀 주 고객을 하고 있고, 사실 뭐 컴포넌트 쪽으로도 좀 상당히 좋고, 특히 MLCC 관련된 쪽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뭐 LG 이노텍을 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 삼성전기 충분히 매력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종목 다 VR 기기 관련해서 수주나 뭐 실적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좀 이제 사실은 아직은 없고, 특히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좀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메타버스 기계에 좀 전장 부품이 탑재될 전망으로 좀 올라갔기 때문에 탑재가 된 이후에 좀 네. 실적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또 작은 종목 최근에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렌텍이라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좀 스마트 안경 단말기 연구 개발 사업에 좀 참여한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최근에 좀 언급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좀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노텍은 애플카와 관련해서도 움직였는데 애플이 VR 기기를 또 출시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예상은 내년, 올해가 아닌 내년 2023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VR 기기 관련해서 앞으로 LG노텍과 삼성전기, 이렌텍 같은 종목들이
또 호황을 보여줄 수 있을지,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계속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VR 기기, XR 기기 자체를 메타버스의 꽃이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메타버스 관련한 주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메타버스의 핫 키워드로 NFT가 나왔을 때도 사실 좀 버블의 느낌이 강했었는데 가상부동산을 오늘 꼽아주시는데요. 이것도 정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사실 개인적으로도 네. 참 곤란하기도 하고 그런 분야예요. 가상부동산 핫 키워드인가요? 앞으로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일단 좀 가지고 와봤고, 예. 사실은 이제 가상부동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메타버스 세상에서 활용되고 있는 혹은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땅을 좀 가르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뭐 맛집 데이터라든지 온라인 게임 등 어떤 특성이나 활용 범위에 따라서 사실은 좀 플랫폼 활용 데이터가 좀 다양하게 좀 어느 정도 지금 축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데이터에 따라서 지금 가상 부동산에 대한 정의가 좀 내려지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사실 약간 그 해외 부동산 플랫폼 같은 경우 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얼스2가 좀 DB 형태로 돼 있고, 더 샌드박스가 좀 NFT 형태로 좀 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얼스2 같은 경우는 지구 전체를 좀 기반으로 만들어진 가상 부동산 플랫폼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구를 네. 본떠서 가상 지구를 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서 지금 선호들의 인기 지역에 따라서 가격대가 좀 천차만별이라고 하는데, 투자하시겠어요? 이 부분은 저도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인하고 싶으세요? 네, 확인 한번 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예. 또 최근에 뭐 이제 더 샌드박스 관련된 얘기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샌드박스가 이제 메타버스 게임을 좀 운영을 하면서 가상 부동산 랜드를 좀 NFT로 좀 발행을 하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해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좀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세컨 서울을 지금 이제 가상 부동산 플랫폼으로 좀 오픈을 했다가 너무 이제 좀 이용자가 많아서 네. 오픈 베타 서비스가 아니라 지금 이제 정식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공간 메타 서비스 플랫폼에 사전 청약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저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상 부동산이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 현실 혹은 뭐 이제 메타버스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네.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전문가들은 예상하기로는 이게 어떤 활성화되는 플랫폼에서 그 네. 가상 부동산이 진짜 활성화가 된다면 거기서 뭐 광고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소유한 부동산에서 광고를 받아서 광고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공연이나 강연이나 이런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상 부동산에서 임대를 해서 그렇죠.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은 하시긴 하는데, 플랫폼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네. 사고 파는 이런 매매가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땅에서 무언가를 해서 다른 수입을 올리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매주 수입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직은 지금 관련된 종목, 아직은 그런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이 메타버스 NFT의 어떤 사업 확장성이 네. 결국은 가상 부동산까지도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런 뭐 가상 부동산 관련된 쪽의 어떤 뭐 종목에 있는 트렌드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하나의 트렌드로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관련된 종목은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은 좀 매출이라든지 어떤 실체가 있는 쪽에 대한 부분부터 좀 투자를 하시면서 네. 가상 부동산 관련된 종목도 한번 좀 그 트렌드를 한번 계속 같이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 엔비디아인 줄 알았는데. MBT라고 하나 있습니다. MBT라는 네, 종목이네요. 아직까지는 좀 네. 한 종목밖에 보이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하나만 좀 갖고 왔고, 좀 더 제가 좀 발견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추후에 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2월 시장의 체크포인트와 판을 넓히는 메타버스 시장이었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주식심화론 진행하는 시간 동안 외국인의 매수 전환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매수로 소폭이나마 전환하고 있고요. 선물시장에서는 오늘장 또 매수세를 이어나가면서 현재
외국인, 현선물 모두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대 시장은 오늘 이 상승폭을 잘 유지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양대 지수가 0.5% 내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요. 계속해서 지금 뭐 선물 같은 경우는요. 나스닥 선물, S&P 선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2%의 낙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밤에 미국장의 반응 주목되고 있습니다. 메타가 20% 넘게 실적 부진으로 급락했었죠.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오늘 장 마감도 토마토TV와 함께해 주시죠. 고맙습니다.